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신약 개발이라는 성공 확률이 정말 지극히 낮은 분야잖아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한 생명공학 기업이 어떻게 계속해서 뭐랄까 이기는 게임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브리지바이오라는 회사인데요. 네, 보통 신약 개발하면 대박 아니면 쪽방. 이 말이 딱 맞는데 이 회사는 그 공식을 좀 깨려고 하고 있죠. 단순히 하나의 약을 잘 만드는 게 아니라 신약을 만들어내는 공장 또는 하나의 시스템 자체를 설계하는 것에 훨씬 가깝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자료가 드럽 디스커버리 투데이라는 학술지에 실린 특집 기사입니다. 이게 그냥 회사를 소개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그들의 전략을 아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있죠. 네네. 그래서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유전학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과학적 무기하고 그렇죠. 또 포트폴리오라는 역량 금융 전략을 결합해서 이 험난한 업계에서 살아남는 걸 넘어서요. 어떻게 하나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이건 과학과 돈,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지에 대한 아주 지적인 스릴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스릴러의 배경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신약 개발이 대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자료에서도 이걸 복권에 비유하는데 와, 정말 와닿는 표현이에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막 10년 이상 걸리고 수천억 원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임상시험 중간에 그냥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요즘은 S&P 500에 드는 대기업의 평균 수명도 한 18년으로 줄었다고 하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런데 어떻게 신생 바이오 기업이 10년이 넘는 개발 기간, 그 엄청난 불확실성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생명공학의 근본적인 딜레마인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존 모델들이 나왔던 거고요. 맞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아주 유망한 신약 후보 물질 하나에 모든 걸 거는 단일 자산 모델도 있고 또 특정 기술 하나로 여러 질병에 도전하는 플랫폼 중심 모델 같은 것도 있었고요. 하지만 결국엔 하나의 실패가 회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위험은 여전한 거고요. 그렇죠. 바로 이 지점에서 브리지바이오는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기사에 나온 그들의 핵심 임무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예산 제약 내에서 가능한 한 빨리 많은 환자들에게 질 보정 수명, 그러니까 QRL이라고 하죠. 이걸 극대화한다. 이건 거의 무슨 물리학 공식 같아요. 그 질보정 수명이라는 개념이 핵심입니다. 그냥 단순히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시간의 가치를 따지는 거거든요. 아, 즉, 이들의 목표 함수에는 시간과 환자의 삶의 질이라는 변수가 처음부터 아주 명확하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한 이익 추구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우리가 가진 돈과 시간으로 인류에게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계량하겠다는 그런 야심이죠. 자, 그럼 그 거창한 목표를 대체 어떻게 현실로 만들까? 기사를 보니까 이들이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모든 프로그램이 위험 조정 순현재 가치, RNPV라고 하던데 이게 플러스여야 한다는 것. 말이 좀 어렵네요. 이걸 쉽게 말하면 김칫국 할인법 같은 겁니다. 김칫국 할인법이요? 네. 미래에 10억짜리 대박을 터뜨릴 꿈이 있더라도 만약 성공 확률이 10%다. 그러면 그 꿈의 현재 가치는 딱 1억으로 쳐서 계산을 시작하는 거죠. 아, 희망 회로를 완전히 빼버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성공 가능성이라는 냉정한 현실을 숫자에 반영하는 겁니다. 기술적 성공 확률, POPS라는 변수를 아주 냉정하게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특히 개발 초기 단계에서는 그 성공 확률이라는 걸 대체 어떻게 알죠? 거의 점치는 수준 아닌가요? 데이터도 거의 없을 텐데. 바로 그게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RMPV 모델은 아주 강력한 도구지만 처음에 입력하는 가정, 그러니까 그 성공 확률 값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약점이 있죠. 네. 그래서 두 번째 기둥이 필요한 겁니다. RMPV라는 재무적 도구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어줄 과학적 나침판이요. 그게 바로 기사에서 아름다운 과학이라고 표현한 부분이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판이 달라지는 느낌입니다. 이들은 아무 과학에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유전질환이라는 딱 한 우물만 파고들죠. 네, 왜냐하면 유전질환은 RMPV 계산식에 넣을 기술적 성공 확률 변수 자체를 처음부터 그냥 극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상당 부분 걷어내고 시작하는 거죠. 오, 기사에 인용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정말 입이 벌어질 정도입니다. 유전적 근거가 있는 신약 후보 물질은요, 일상 임상부터 최종 출시까지 성공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약물에 비해 무려 3배가 높다고 합니다. 3배요? 잠깐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면 보통 신약 개발 성공률이 10%도 채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근데 그걸 30% 가까이로 끌어올린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확률을 좀 높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다른 종류의 게임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게다가 속도도 훨씬 빠릅니다. 유전적 원인이 명확한 질병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은 업계 평균보다 개발 기간이 65%나 더 빠르다고 해요. 성공 확률도 높고 속도도 빠르다. 와, 이건 거의 사기 캐릭터 아닌가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가 명확하니까 바이오마커를 찾기가 쉽습니다.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피검사 같은 걸로 아주 초기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될 놈은 팍팍 밀어주고 안 될 놈은 아주 빠르게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원 낭비를 막는 거죠. 그 빠른 포기가 핵심이군요. 실패도 빨리 하면 자산이 되는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학계에서는 실패를 꺼리지만 비즈니스에서는 잘못된 길에 자원을 낭비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죠. 또 빙산 효과라는 것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빙산 효과요? 네, 예를 들어 그냥 신부전이라는 거대한 질병이 있다고 해보죠. 브리지바이오는 그중에서 TTR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 그룹만 딱 떼어내서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처음엔 아주 작은 시장처럼 보이잖아요. 네, 약간 틈새 시장 공략 같은 느낌인데요. 하지만 치료제가 개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의사들이 모든 신부전 환자에게 유전자 검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수면 아래에 숨어있던 자신이 특정 유전 질환 때문인지도 몰랐던 환자들이 대거 발견되는 거죠. 빙산의 일각만 보였던 시장이 거대한 본체를 드러내는 거군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큰 시장을 노리는 게 아니라 확실한 타겟을 공략해서 시장 자체를 키워버리는 전략입니다. 와, 정말 영리하네요. 결국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생물학의 바다에서 유전학이라는 확실한 등대를 보고 항해하는 거군요. 네, 생물학, 바이올로지의 문제를 공학, 엔지니어링의 방식으로 푸는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유전학이라는 승률 높은 게임을 골랐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패를 손에 쥐고 있어도 게임을 못하면 돈을 다 잃는 거잖아요. 이 좋은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해내는 과정, 즉 실행력은 어떤가요? 여기서도 뭔가 특별한 게 있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기사에 나온 ADH1이라는 프로그램 사례를 보면요. 아이디어 구상부터 3상 임상 시험까지 약 3년밖에 안 걸렸다고 해요. 3년이요? 네, 업계 평균을 생각하면 거의 순간 이동 수준의 속도죠. 이런 속도와 효율성은 비용 구조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비용이라면 혹시 구체적인 숫자가 있나요? 네, 자료의 도표를 보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신약 후보 물질이 임상 시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승인, 즉 IND를 받는 단계까지요. 업계 평균 비용이 1,500만 달러입니다. 1,500만 달러? 그런데 브리지바이오는 평균 910만 달러로 해냅니다. 거의 40%를 절감하는 거죠. 와, 910만 달러. 이미 시작부터 격차가 확 벌어지네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가장 돈이 많이 들고 위험이 큰 단계, 즉 약의 효용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개념 증명, POC 단계까지 드는 비용. 업계 평균이 5,500만 달러인데 이들은 2,590만 달러에 끝냅니다. 절반도 안 되는 비용이죠. 잠깐만요.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다른 회사들은 다 바보라서 돈을 2배나 더 쓰고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가장 핵심적인 성공 실패를 가를 수 있는 실험에만 광적으로 집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상 결과를 예측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 동물 실험 같은 것에는 돈을 덜 쓰는 거죠. 그리고 각 개발 단계마다 설정된 고노고, 즉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주 엄격해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낮아 보이면 가차없이 중단시켜버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과학이라는 게 단순히 성공 확률만 높이는 게 아니라는 거네요. 과학적 확신 자체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그게 곧바로 돈의 가격, 즉 이자율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겁니다. 과학이 금융의 언어로 번역되는 지점이죠. 대부분의 바이오텍이 우리 기술이 성공하면 대박입니다 라고 외칠 때 브릿지바이오는 우리 포트폴리오의 통계적 성공 확률은 이 정도이니
당신의 투자 위험은 이만큼 낮아집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임의 차원이 다른 거네요. 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아무리 확률이 높아도 신약 하나하나는 여전히 위험하잖아요. 자, 여기서 포트폴리오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투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신약 하나에 모든 걸 건 회사가 있습니다. 성공하면 10배를 벌지만 실패하면 투자금은 0원이 되죠. 이건 전형적인 벤처 캐피털의 영역, 즉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그렇죠. 저 같은 보통 사람은 무서워서 투자 못하죠. 하지만 서로 연관성이 낮은, 즉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약의 성공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약 20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를 가진 회사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 몇 개는 실패하겠지만 몇 개는 분명 성공할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죠. 기사에 따르면 프로그램 수가 늘어날수록 포트폴리오의 전체 위험은 그 수의 제곱근에 비례해서 감소합니다. 주식 분산 투자랑 똑같은 원리네요. 위험을 분산시켜서 안정성을 높이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벤처 캐피털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자본을 굴리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채권 시장 투자자들에게도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 겁니다. 주식 투자자들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요구하는 큰 손들이군요. 네. 결과적으로 훨씬 더 싼 이자로 훨씬 더 큰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비용 부채, 그러니까 싼 이자로 빌린 돈이 약 20억 달러나 되고, 최근에는 아코라미디스라는 신약이 출시되기도 전에 미래에 받을 로열티를 미리 팔아서 5억 달러를 확보했어요. 그것이 이 모델의 활용 점정입니다. 일반적인 스타트업은 정말 꿈도 못 꿀 규모죠. 더 중요한 건 이런 자금 조달 방식은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똑똑한 과학이 영리한 자본을 끌어들이고 그 자본이 다시 더 많은 과학적 시도를 가능하게 하는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전학으로 성공 확률 높은 타겟을 고르고 이게 1단계, 그리고 임상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이고 이게 2단계, 그렇게 만들어진 우량 자산 여러 개를 묶어서 싼 이자로 돈을 빌려온다. 3단계,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군요. 하나라도 빠지면 이 모델은 작동하지 않겠네요. 정확히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면 기사에서 말하는 플라이휠 효과가 나타납니다. 플라이휠 효과. 그 굉장히 무겁고 큰 쇠바퀴를 한번 돌리기 시작하면 그 관성 때문에 멈추기는 어렵고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브리지바이오의 경우 유전질환 신약 개발에 한 번 성공하면 조직 내에 그 경험과 전문성이 쌓입니다. 그렇죠. 이 전문성은 다음 프로젝트의 성공 확률, POTS를 자연스럽게 더 높여주겠죠. 이게 첫 번째 바퀴가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공을 본 투자자들이 더 싸게 더 많은 돈을 길려주고요. 맞습니다. 그 저렴하고 풍부한 자본으로 회사는 더 많은 유망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는 더 커지고 위험은 더 분산되고 자본 비용은 더 낮아지죠. 성장과 혁신이 서로를 잡아 끌면서 가속하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도표가 이걸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더군요. 2015년에 단 1개였던 프로그램이 2024년에는 27개로 늘어났어요. 이 플라이휠을 얼마나 무섭게 돌아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무섭다는 표현이 딱 맞네요. 성공이 성공을 낳는 시스템이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처음 저 무거운 바퀴를 한번 돌리는 게 정말 지옥같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에도 약점은 있겠죠. 기사에서도 몇 가지 도전 과제를 언급하고 있던데요. 물론입니다. 어떤 모델도 무적은 아니죠. 첫째, 이 모델은 양질의 유전질환 타겟을 계속해서 찾아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름다운 과학의 원천이 마르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플라이휠의 동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자본시장 상황도 변수겠네요. 아무리 포트폴리오가 매력적이라도 시장 전체가 얼어붙으면 돈 구하기가 어려워질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모든 바이오 기업의 공통적인 문제 아닌가요? 이 모델이 특별히 더 취약한 점이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오히려 브리지바이오는 다양한 자금 조달 창고를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가 위험을 분산시킬 뿐 제거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사에서 아코라미디스라는 약물 사례를 들었죠. 3상 임상시험에서 첫 번째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발표했을 때 주가가 폭락했잖아요.
네, 결국엔 다른 목표를 달성해서 성공으로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개별 프로그램 하나가 실패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회사 전체를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포트폴리오라는 안전망에 있더라도 투자자들은 여전히 개별 약의 성공 여부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오늘은 브리지바이오라는 회사가 어떻게 유전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포트폴리오라는 금융공학을 결합해서 생명공학이라는 위험천만한 산업의 법칙을 새로 쓰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과학적 통찰력이 어떻게 금융적 혁신으로 이어지는지 보여주는 아주 지적인 사례였습니다. 혁신이 단지 실험실 시험관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위대한 과학이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어떤 기업 구조와 금융 시스템을 설계하는가. 그것 역시 혁신의 가장 중요한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브릿지바이오의 모델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유전적 타겟을 효율적으로 찾아내 약으로 만드는 전략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크리스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이 더 발전해서 우리가 인간의 유전체를 더 깊이 이해하는 걸 넘어서 직접 설계하고 편집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질병의 원인을 찾는 것에서 치료법 자체를 창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다음 시대의 혁신은 어쩌면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기업이 아니라 처음부터 환자 맞춤형 유전 치료법을 설계하고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포트폴리오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그때는 과연 어떤 새로운 종류의 플라이 휠이 돌아가게 될지 상상해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